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났어요. 서로 피 흘릴 정도로 싸워서 헤어지게 해주세요. 학생 때 절 왕따 시켰던 친구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요. 걔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저주하고. 일본이 저런 게 좀 있잖아요. 막 저주하고 그러는 거. 아 근데 좀 다 섬뜩하네요. 내용도 강하고. 네. 네.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대신 저주해드립니다. 바로 일본에서 성행 중인 일명 저주 대행업체의 이야기입니다. 별별 다 대응하는구나. 그렇죠. 네, 일본에 현재 운영 중인 저주 대행업체만 수십 곳.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최소 40건에서 100건까지 고객들의 저주 상담이 들어올 정도로 저주 대행이 인기라는데요. 심지어 가장 유명한 저주 대행 업체는 무려 40년 경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무당도 아니고 저주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효과가 있겠어요. 이걸 뭐 돈을 받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효과 있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취재한 저주 대행업체 서비스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메일, 전화, SNS를 통해서 업체 전문 주술사에게 상담을 접수하고요. 고객 본인과 저주 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생시, 관계 등과 함께 상대방을 어떻게 저주하고 싶은지 내용을 전달하면요. 업체에서 가격 산정 후 고지, 그리고 소위 대행비를 선지급하면 업체가 저주 대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 단가가 어느 정도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관심을... 네. 어떻게 이메일 드려요? 이제 예. 어디 뭐 누구 이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잘할게. 뭘 그렇게 또 그렇게. 아니 일단 한번 업체까지 부르려고. 죄송한데 일단 가격 들어보고. 들어보고. 예. 가격도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간단히 기도만 하는 거는 약 77,000원. 가벼운 사고나 잠깐 아팠다가 회복하는 정도의 저주는 약 1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신사에 가서 일주일 이상 저주를 부르는 코스는 기간과 저주 강도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저주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메뉴판에서 음식 고르는 것처럼 저주를 고르는 건데 아니 그 대체 그 어떻게 저주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오 기자의 머릿속에는 이 대행비만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신사에 매일 가는지 어떻게 체크할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저주 대행 업체에서 저주를 행하는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이 있어. 못을 먹어? 아 기분 나빠. 저건 진짜 당하는 입장이 짜증난다. 보셨죠? 어때요? 이래도 농담 같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게 약간 오싹한데요. 그렇죠. 자, 일본의 고대 헤이안 시대부터 전해져 온 지푸라기 인형을 찌르는 저주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저주 대행 세 번째부터 확실히 효과가 나타났어요. 저주 걸고 며칠 뒤 절 괴롭히던 상사가 퇴사했어요. 그리고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개월 안에 효과가 없으면 무료로 AS 저주를 해주거나 와. 1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는 입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당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저주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큼 제일 큰 복수는 없어요. 아,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남을 막 깎아내리기보다는.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18위 공개합니다. 그들이 숫자 모모를 피하는 이유? 서양에서 악마의 숫자로 불리는 666, 그리고 불행을 가져오는 불길한 숫자 13, 동양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 4까지, 지역마다 기피하는 일명 저주받은 숫자들. 그래요. 그 옛날에 4층 F라고 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13일 금요일 되면 왠지 그냥 기분이 맞아. 안 좋아.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그냥 곱게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201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한순간에 공포로 뒤덮은 저주의 숫자가 있었으니 바로 39. 왜? 39? 좋은 숫자 아닌가? 39. 이게 사실 특이한 의미가 있다기 보기엔 좀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숫자 39가 저주의 숫자가 된 이유, 뭐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요, 카불의 인근 도시 헤라트에는 악명 높은 범죄자 핫산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저지른 악랄한 범죄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39번지
또 그가 타던 차량의 번호판에 39가 포함돼 있었고요. 그리고 하필 그가 살던 아파트 호수 역시 39호였다고 알려지면서 이상하다.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39는 범죄의 대명사로 각인되기 시작. 아침부터 재수없게 39번 차를 보다니 이게 제발 차량 번호 좀 바꿔주세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핫산차라고 조롱하고 되팔 수도 없다고요. 급기야 39가 들어간 차량 번호, 휴대폰 번호를 가진 사람들을 야유하고 손가락질했던 겁니다. 와. 이게 범죄자와 연관 있는 숫자라고 하면 기분 좋을 순 없어요. 찝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자의로 내가 그 번호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조롱을 하지?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39의 위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아예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리는가 하면요. 이미 차량 번호에 39가 포함된 사람들은 3회 덧칠을 해서 8로 교묘히 바꾸거나 웃돈을 주고 번호판을 교체하기까지 아예 그 거의 국민들에게 확실히 나쁜 이미지로 39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각인이 된 거죠. 네. 39를 피하고 싶어서. 진짜 피하고 싶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기피하는 숫자 39. 어쩌면 저주와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 아닐까요?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17일 공개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특종은 앞선 특종과는 좀 다릅니다. 누군가는 저주받은 남자로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행운의 사나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사연의 주인공 소개해드립니다. 2010년 영국에 사는 남성 존 차일드는요. 정말 미치겠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반복되는 악재,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 되는데. 어머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빨리 병원에 같이 가시죠. 한 여성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존.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이때 알았을까요? 이 사고가 저주의 시작인 걸 말이죠. 첫 사고를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아니 근데 뭐 교통사고는 살면서 또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게 뭐 저주라고 하기까지는 아직은 뭐. 두 번 갖고는 부족하다. 그렇죠. 저 정도면 액땜했다 생각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자, 과연 그럴까요? 존은 그 이후로도 자동차 추돌 사고를 무려 5번, 뺑소니 사고는 3번이나 겪었는데요. 게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번엔 자전거를 타야겠어. 존은 연이은 자동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갔지만 이번엔 버스와 충돌.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얼룩말대와 부딪히는 황당한 사고를 겪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아까 영국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영국입니다. 아니 어떻게 얼룩말대랑 부딪힐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요? 네. 지브라? 그렇게 존은 1년에 한 번씩, 어쩔 땐 한 달에 2번이나 사고를 당하는 등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총 10번의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야, 저건 좀 이상하다. 근데 저 정도면 운전을 못하는 거 아닌가? 아, 운전을 못하는 것이다. 본인의 어떤 미숙으로. 그럴 수 있지. 오. 아닙니다. 존은 이 저주의 시작인 1999년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는요. 28년 동안 무사고 어머나. 안전운전을 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게다가 그간의 사고 역시 대부분 존의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기 싫겠다 그러니까. 약간 영화 데스티네이션 느낌도 좀 나고 무서울 것 같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10년간 살던 정든 집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젠 정말 악몽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딘가에 숨어있는 내 행운이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큰 사고 중에도 결국에는 살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로 행운의 여신은 이분을 위해 손을 흔든 게 아닌가 긍정의 싶어요. 마인드네. 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16일 공개합니다. 무엇이든 이것이 되는 저주. 영국 노스 요크셔주 나레스버러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비롭고 섬뜩한 동굴이 있습니다. 뭘 걸어놨네요. 그렇죠. 걸어놓은 거구나. 약간 그 주술적인 의미 담은 것 같은데? 자, 걸려지는 물건들이 상당히 오래돼서 또 밝아 보이는데. 그러네요. 굳은 것 같은데, 좀? 자, 사실 이 동굴엔 한 가지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동굴에 얽힌 저주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538년 영국의 고고학자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원래 이 동굴의 물은 치유의 힘이 있는 영험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은 예언가이자 마녀로도 알려진 마도 쉽튼의 동굴로 전해져 오는데요. 이 마도 쉽튼은 1488년 영국 나레스버러에서 소녀와 악마 사이에서 태어난 우르슬라란 여성으로요. 그녀의 생김새는 마치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녀의 모습처럼 큰 매부리 코와 굽은 등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우르슬라의 예언 능력 때문에 이 기분 나쁜 마녀 썩 꺼져버려. 때문에 마녀 취급을 받던 우르슬라는요. 동굴에서 홀로 외롭게 약초를 다루며 약을 제조해왔는데요. 그런데 평생을 사람들을 피해 쓸쓸하게 동굴에 지내던 마도 쉬프트는 갑자기 자신의 처지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다. 이 동굴에 흐르는 물에 닿으면 모두 돌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돌로 변한다. 무서운 얘기다. 그 동굴 앞에 걸어놓은 물건들이 혹시 돌로 굳어버린 건가요? 싼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녀의 저주 때문에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모자나 양말, 인형 같은 천부터 딱딱한 그릇, 자전거까지 저 동굴의 물에 닿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돌로 변한다고 하네요. 저게 다 돌로 변한 것들이라고? 이른바 이제 석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진짜 돌이 됐다고 저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동굴의 저주를 파헤치기 위해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동굴의 물엔 석회 성분과 미네랄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함유되어 있었고요. 우와. 마치 석회 동굴 속 종유석화 석순처럼 물이 증발하고 침전물이 퇴적하는 과정을 통해 물건들이 석회 성분이 함유된 물에 닿아 마치 돌처럼 변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설득력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유석이나 석수는 길게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이 되는 반면 이 동굴의 물에 대한 물건들은 3에서 5개월 동안 단기간에 석회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저 설명 못해요. 5개월은 너무 짧죠. 5개월 안에 그런 과정은 안 일어나잖아요. 5년 안에도 안 일어나요. 자, 과연 한 맺힌 마녀의 저주가 정말 돌로 변하는 저주를 내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조선 왕조의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자의 저주였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요? 장자의 저주. 장자의 저주? 적장자가 이렇게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적장자가?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 제대로 왕위를 계승을 못했지. 그러니까 차남이나 그 삼남이나 그게 오히려 괜히 물어봤다 싶지. 제일 많이 했던.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위 계승은 왕의 정비에 맞아들 적장자 세습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역대 27명의 왕 가운데 왕위를 계승한 적장자는 단 7명뿐입니다. 자, 조선은 처음부터 적장자 승계의 전통이 꼬여버렸습니다. 태조의 첫째 아들 진안대군이 지병으로 사망하며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과 태종은 태조의 둘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은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하지만 저하, 서연에 드실 시각이 이미 지났사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몸이 아프구나. 양녕대군은 병을 핑계로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들과 추문이 이어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결국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폐위, 대신 셋째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적장자들도 이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진 못했는데요. 세종의 적장자인 제5대 왕 문종은 무려 약 30년간 세자 교육을 받고 조선 최초의 적장자 출신 왕이 됐지만요. 병환으로 즉위 2년 만에 승하.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인 단종은 12살에 조선 제6대 왕에 즉위했지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즉위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 세조의 강압에 의해 양위. 이후에 결국 폐위된 단종은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적장자의 저주한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 적장자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성종의 적장자인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 중종의 적장자 인종은 세자 생활 25년 만에 즉위했지만 8개월 만에 승하. 이처럼 조선 왕조 역사상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7명 중 제19대 왕인 숙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조라는 게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스트레스도 있고 실제로 세자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동안 좀 건강에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의 역사로요. 특히 원비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더욱 격렬한 궁중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는 원비 정성왕후와 원자를 낳지 못했고 후궁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어렵게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효장세자는 1728년 세자 책봉 3년 만인 10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묘자라고 말았습니다. 아, 참. 이거 왕 뭐 이런 거 떠나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통할까. 그렇죠. 영조는 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아이시죠. 7년 만에 또 후궁과 난 아들이 또 비운의 사도세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사도세자 운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극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난 1730년 3월 벌레를 산책하던 영조의 눈에 띈 무언가. 아니, 대체 이건 무엇이란 말이냐? 지금 당장 조사하라! 그것은 바로 왕족들이 죽길 바라며 흉한 물건을 묻어 저주하는 매흉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오, 그러면 궁궐 내에 누군가 저주를 해가지고 네, 이 세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야,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 자, 영조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영조는 바로 의금부에 조사를 명했고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년 전 소론과 일부 남인은 영조가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다고 의심. 이른바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왕실을 저주하기 위해서 궁녀들을 사주해 걸레 곳곳에 사람의 뼈, 인고를 묻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생전 효장세자의 최측근으로 소론의 지시를 받은 한 궁녀의 충격자변. 실은 뼛가루를 음식물에 섞어 세자 저하에게 올렸사옵니다. 무덤 속 시신, 길가에서 개가 뜯어먹다만 시신, 혹은 불에 탄 시신에서 채취한 뼈가루를 음식에 섞어 생전 효장세자에게 먹였던 겁니다. 이것도 저주라고 한 거구나. 야, 이건 거의 반역 아닌가? 와, 반역이지. 독살을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이거 자체가 독살이죠. 아,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효장 그러니까. 세자가. 네네. 이거 이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걸 먹이냐. 효장세자의 사인이 밝혀지자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요. 저주를 사주하고 행한 이들을 모조리 처형. 한동안 조용하던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실에서 이렇게 저주가 행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세자야. 그렇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네. 야, 궁중 암투가 이게 정말 진짜로 무시무시했네요.